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끌어당김을 한다면서 항상 나는 부자다 라는 말만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말을 해보시면 뭔가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본의 자수성가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나는 부자다라는 화건보다 이 방법으로 납세액 1위가 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가 공동 저자이면서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시바부나 에미코가 쓴 책. 아니, 이런 멋진 말을 할 분의 패션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여튼 일본에선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지만 어느 순간 절판되었다. 출간해 달라는 청원에 힘입어 다시 출간된 책, 바로 그릇입니다. 시바무나 에미코 또한 납세액 순위에 들 만큼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히토리 씨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오늘은 그녀가 말한 부분과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한 부분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특히 앞부분에 소개했던 기분을 묘하게 만들어주는 화건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미있게 달려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응?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말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 이유를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등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나 해도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에게 올까? 음... 아직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하지만 분명 갑자기 저에게 팍 하고 줄 것을 알죠. 저 또한 근 3년 동안 왜 나는 부자가 된 걸까? 라는 방법에 의문형 확언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무비를 만들기도 했고 데일리 모티브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 강의를 만들기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위클리 모티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머릿속 고정관념 바이러스가 침투해 그 아이디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만약 마인드무비나 어포메이션, 데일리 모티브, 위클리 모티브 등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 먼저 해버렸거나요. 한편 결단의 저자이자 영국 최연소 자수성가 부자인 롬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건 그건 자신의 의문형 확언이든 긍정 확언이든 어쨌든 자신의 의도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다신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흔히 끌어당김을 말하는 것은 내가 100억을 바란다고 해서 그냥 턱 하고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당장 100억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신의 지금 상태와 그릇의 크기, 그리고 능력에 따라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이 100억짜리가 아니라며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애써 끌어당겼던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조셉 머피가 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교회 목사가 교회 지붕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기도하자마자 구조대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이러고는 돌려보냈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구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고 돌려보내길 2번 더 하죠. 그리곤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사는 물어보았죠.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제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뭐라고? 내가 응답해서 3번이나 구조대를 보내줬는데 네가 싫다며?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100억짜리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그 아이디어가 100억을 만들 초석이 될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신이 계속 확언을 했던 것이 현실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한편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자문을 하는 확언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나는 부자다라는 확언은 본인도 이미 알아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가 말한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확언은 자신에게 묻는 자문형, 그러니까 의문형 확언이죠. 왜 나는 부자가 된 걸까? 이런 것과 결이 같아요. 그러니 책에서처럼 뇌가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 데이터에선 찾기가 힘드니까 이젠 외부에서 찾으려고 눈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도 사용해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짝하고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사람마다 그릇이 진짜 있다면 자신의 그릇에 따라 그 상황을 아이디어로 잘 만들었을 때 돈으로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누구는 100만 원이고 다른 누구는 1억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첫 번째 제자인 에미코 씨에게 그릇을 먼저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던 겁니다. 제가 건너서 아는 지인 둘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족발 프랜차이즈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한 분은 중국까지 진출했고 한 분은 아직 그 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그릇의 차이라고 오늘의 저자는 말하는 거죠.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문형 확언과 아이디어 상황 등 이런 순환들이 결국 함께 돌게 되고 그 그릇이 커진 만큼 더 많이 담아서 출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책에는 이렇게 자신의 그릇을 알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가슴이 울리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릇을 키우는 2번째 방법. 사람 그릇도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할 때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너는 어차피 무리야 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한계는 나에게는 무리다 라고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생각의 폭을 넓히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방법을 더욱 갈고 닦으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당신의 그릇은 분명 몇 배나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단락에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한계를 짓는 것과 자신의 목표 점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뭔가를 하지 않은 건 결국 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자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만든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신은 꼭 될 것 같아 주변에 얘기했더니 그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 말이죠. 그리고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자신과 아이디어가 유사한데 방법만 살짝 다른 게 세상에 등장하는 걸 보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고 시도했다면 지금의 저는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그리고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해보기 시작하며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시행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좋겠네요. 롬무어는 이렇게 말했죠.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인 자신의 목표 점검.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위클리 모티브 3회에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Q&A의 답으로 저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은 시각화가 잘 안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도구인 이미지나 마인드무비를 활용해 보시라는 방법과 함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혹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시각화가 반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 방법에만 훅 딸려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죠.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험은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상대방만 향해 있도록 신체 구조가 생겨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눈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신을 탐구해보고 거기서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꽁꽁 숨겨져 있던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결국 경제적으로 치환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그릇을 넓히는 세 번째 방법, 더 놀라운데요. 그릇이 큰 사람은 게임을 할 때 어디까지나 즐거움과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에미코 씨와 히토리 씨가 같은 대학을 다닐 무렵 체육대회를 하는데 공 굴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팀원들 중 일부는 큰일 났다며 발만 동동 구르기만 하고 행동력 좋은 다른 일부는 공을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그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히토리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아, 체육대회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전화를 하기 시작하죠. 히토리 씨 덕분에 공을 빌릴 수 있었고 체육대회는 즐겁게 마무리됐죠. 다른 사람들과 히토리 씨의 차이는 바로 감정의 차이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안을 느끼는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려 한다는 거죠. 행동력이 좋았던 다른 일부 팀원들이 불안을 느끼는 얼굴로 여기저기 공을 빌리려 했다면 누가 공을 빌려주겠어요. 하지만 히토리 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을 빌리려 했기에 체육대회를 즐겁게 하고 싶었기에 수월하게 빌릴 수 있었음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재미있잖아요. 저도 일이든 뭐든 재미있게 하려고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진행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미있게 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해봅시다. 제가 엮은 책 중에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기계발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미 성경에 인생은 게임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플로렌스 스코벨 실이라는 저자의 주장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맞지 않을까요? 이 우주를 지배하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변하지 않는 과학에서 정한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존재하니까요. 그건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근본적인 힘 안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 같은 조건 아래서 시작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 절대적인 네 가지 힘 안에서는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릇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에서 에미코 씨가 말한 것처럼 그릇은 약간 부하가 걸릴 정도의 도전을 할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의 위치가 가장 재미있는 게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해고당했을 때가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인생 게임이었을지도 모르죠. 즉 인생을 게임처럼 바라볼 때, 즐겁게 바라볼 때 사람의 그릇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그릇은 뒤통수를 얼얼하게 합니다. 사람도 세상에 나온 이상 반드시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큰 그릇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껏 비교하세요.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쪽도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타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저 에미코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책인 죽어도 컨티뉴에도 있는데 자신의 그릇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대부분 큰 것을 바라죠. 첫 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에서 자문형 확언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바로 실행해보고 하는 순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요청을 했다면 사람마다 어떤 걸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는 요즘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아마 신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너가 어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아이디어를 실행할 상황과 자신의 발작 버튼을 건드리는 상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발작 버튼 상황에서 자신이 기존과 같은 선택을 해 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상황조차 잘 되지 않게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애써 만든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이어서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릇 키우는 방법을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에 기능이 많으면 더 매력이 높아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만큼 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불편한 장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일을 계속 배우는 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 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역량이 됩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에겐 너무 심플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책이었습니다. 문체 자체가 워낙 간결하고 읽기가 쉬워서 생각도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렇게 끝내볼게요. 모두 다 같이 자문형 확언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일반 확언과 차이가 확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